또 하나의 의견은 리스크는 이퀄 뭐라고 보는 거냐면 베리에이션. 베리에이션을 사전을 찾아보면 차이 뭐 이렇게 차이 편차 뭐 이렇게 번역이 될 거예요. 편차라는 말도 있죠. 편차.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의미는 하여튼 이런 의미야. 두 가지 이상이 가능할 때 차이가 있지. 하나만 가능하다면 장래 발생 가능한 결과가 한 가지만 가능해. 차이가 있어요, 없어? 없지. 이를테면 어떤 뭐 주사위가 전부 눈금이 1만 있다고 치자고 던지면 늘 1이지. 그럼 차이가 없죠. 근데 그 두 가지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차이가 발생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 그러니까 차이가 위험이다,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리스크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이건 어떤 입장이냐면 통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보험자의 입장이에요. 아까는 누구의 입장에서 봤어? 상대방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지? 이번에는 보험회사. 우리는 보험회사를 앞으로 보험자라고 쓸게요.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익숙해지게 써야 할 일반인들의 언어가 보험회사라면 여러분들은 보험자. 왜냐하면 당사자를 우린 다 미성년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뭐 이렇지고 자를 붙여 놈자자를. 그래서 보험에서도 역시 보험자 이렇게 사용하게 될 거야. 보험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통계야, 통계. 따라서 통계적 측면을 강조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건 뭐야? 알아맞혀야 한다라는 얘기 아니야. 알아맞혀야 돼. 한 가지만 있다면 알아맞힐 필요가 없지. 늘 그거니까. 그러니까 알아맞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그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 이상이 가능할 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6가지가 가능하다면 알아맞추기가 더 힘들어지겠지. 100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더 알아맞추기 힘들 거고 10,000가지가 가능하다면 역시 더 알아맞추기가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이 뭐냐면 차이다의 차이. 차이가 있다라는 건 예측이 곤란하다라는 얘기죠. 한번 예측해 볼까? 우리나라에 만 채의 가옥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화재가 날 가옥을 알아맞혀보자 그럴 때 한번 알아맞혀봐. 몇 채가 가능하겠어? 너 계리사 공부한다 그랬지? 알아맞혀봐. 만 채의 가옥이 있는데 전선만 가정하자. 토탈로스 1억짜리 집이 이 가옥이 있는데 만 채가 있어. 1년 동안 불이 날 집이 몇 채가 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만 명에 n이 10,000명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 중에 몇 명이 사고가 나는지 전선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1억을 줄 거야. R억을 줄 건데 그래야 보험료를 계산할 거 아니야. 몇 채가 탈 건지 알아맞혀보자. 알아맞혀봐. 불가능하지? 불가능해. 가지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한 채가 탈 수 있죠. 2채 탈 수도 있고 3채도 탈 수 있고 가지수가 너무 많아. 3채, 4채, 5채, 6채. 10,000채가 다 탈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채도 안 탈 수도 있어. 그럼 몇 가지가 가능하냐? 11가지가 가능해. 예측하기가 힘들어, 어려워. 보험은 여기다 내가 사이드로 얘기할게. 보험은 예측이에요. 보험은 예측해서 장래 발생 가능한 지급보험금을 예측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제도예요. 예측이 가능하다면 준비할 수 있지. 예측이 곤란해. 근데 뭔 준비가 가능하겠냐고, 그지?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을 때 우린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다면 준비가 안 되는데, 자, 2가지 이상이 가능할 때 우린 베리에이션이 있는 건데, 그게 위험인 건데, 그 예측을 곤란하게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이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얼마나 곤란하냐가 중요하니까 위험도라는 개념이 중요해. 위험의 정도. 영어로 표시하면 리스크, 디그리 오브 리스크. 리스크의 정도가 얼마나, 베리에이션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 적느냐. 얘네들은 리스크를 베리에이션으로 치환해버렸으니까 디그리 오브 리스크는 디그리 오브 베리에이션이겠지. 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서턴티로 치환을 했지만 얘들은 베리에이션으로 치환을 하자고. 그러니까 차이의 정도가 중요해. 근데 만 한 가지가 가능하니까 예측이 곤란하지. 불가능해. 요거 전에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시켜 먹는다. 그런데 베스킨라빈스에서 병이 아이스크림을 시켜.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갑이 뭘 시킬 건가, 을이 뭘 시킨가, 병이 뭘 시킬 건가를 여러분이 예측해보자. 예측해보자. 매우 곤란하지. 가지수가 너무 많아. 갑이 시킬 수 있는 가지수는 베스킨라빈스 31, 을이 시킬 수 있는 거 31가지, 병도 31가지. 어마어마한 가지수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갑을병이 무슨 아이스크림을 시켜 먹을 건지를 예측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여기다가 내가 하나의 가정만 집어넣어 볼게. 갑을병이 단골이야. 그래서 매일 퇴근할 때마다 쪼로로 3명이 달려와가지고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꼭 시켜 먹고서 퇴근을 하는 단골이야. 그래서 그 주인은 고객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알아. 갑은 딸기 아이스크림 귀신이야. 갑은 딸기만 먹어, 줄창. 내가 1년째 얘가 왔는데 늘 딸기만 시켜 먹어. 을은 초콜릿 귀신이고, 병은 망고를 좋아해. 하는 취향들을 잘 알고 있어. 너무나 단골이어서. 예측이 어때? 쉬워, 이제. 오면 어떻게, 왔니? 하면서 아마 딸기 프로 갈걸? 왔니? 하면서 초콜릿 프로 갈 거야. 단골이란 그런 거지. 여러분도 대학 다닐 때 식당에 잘 아는 식당 이렇게 가면 주인이 알아서 챙겨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 나도 그런 데가 있었어. 내가 가면 알아서 내 취향을 알아가지고, 별 말이 없으면 그걸 갖다 주는 그런, 그게 단골이지. 취향을 잘 알고 있다면. 물론 틀릴 수도 있어. 이날따라 얘가 난 새로 출시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먹고 싶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뭐예요? 예측의 범위가 폭이 훨씬 줄어들게 되지. 알아맞출 수 있다고. 자, 이 무수히 많은 31의 3승이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가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폭을 확 줄여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식성에 대한 정보잖아.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얘기야. 예측을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정보가 중요하다. 인포메이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린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험회사. 그래서 보험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아까 다시 만체로 돌아가자고. 우린 주저없이 뭐요? 통계라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면 돼. 화재의 통계가 1%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만체 곱하기 1%. 100체. 그래서 100억을 10,000명한테 준비시키면 된다고. 이게 통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보험자 입장에서 차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장래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 가지수가 중요하다. 그것이 한 가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위험은 아예 없는 거다. 늘 그럴 테니까. P는 1이 되니까.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이 가능할 때 베리에이션이 있는 건데,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차이의 정도가 중요하다. 디그리 오브 리스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위험도가 크면 클수록 예측이 어려워지는데, 이 어려운 곤란한 예측을, 그 어려운 걸 보험자는 해낸다. 왜 그게 가능하냐?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 통계의 측면을 굉장히, 통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라고. 통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린 통계를 신뢰하고 그냥
적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체 곱하기 1% 해가지고 100채가 발생할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준비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 그럼 만체 중에 100채가 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어떠하냐? 예측치는 100채였어요. 근데 실제는 90채가 탔어. 또는 110채가 탔어. 이건 문제가 생기지. 90채가 타면 100억 준비해서 90억 나가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110채가 발생하게 되면 난 준비금을 100억만 받았는데 110억을 내줘야 되잖아. 10억 손해보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거고 이거는 보험자가 손해를 보는 거네. 보험자는 어디서 마진을 봐야 된다고? 부가보험료. 우리가 수지상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보험료 P는, 이 P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보험료라고 그랬죠. 순보험료는 딱 맞아야 되는 거야. 수지상등해야 되는 거야.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은 서로 같아야 한다라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이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수지상등의 원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심대하다고 한다면 보험자들은 그 보험회사를 외면하게 돼. 나한테 바가지 씌운 보험회사니까. 결국 마켓시어가 줄어들어서 타 경쟁사에 밀려가지고 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극대화되면 손해가 나가지고 없어져 버리게 돼. 도산하게 돼. 둘 다 좋지가 않아. 맞아야 한다고. 이게 안 맞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측치와 실적치 사이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10이 뭐라고 하냐면 오브젝티브 리스크라고 해요. 객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위험은 뭐냐? 그러니까 정의합시다. 예측치와 실적치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빼고 절대값으로. 이게 10이 객관적 위험이에요. 그럼 객관적 위험은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객관적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는 회사의 보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구나. 지금 이렇게 90채가 발생하는 객관적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의 공신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회사는 도산할 수 있고 이렇게 110으로 이렇게 크게 나타나게 되면 지급재원이 모자라가지고 도산할 수 있고 둘 다 보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객관적 위험이 제거되어야 하겠지. 제거할 수 있다. 이 객관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수학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걸 뭘로 제거할 수 있어? 대수의 법칙이요. 관찰의 수를 충분히 늘리게 되면 객관적 위험은 없어지게 된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객관적 위험은 루트 n분의 1로 줄어들어요. n을 무한히 극대화시키면 루트 관찰의 수분의 1로 줄어들어서 0.0000000000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말로 표현할게. 주사위 5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우리는 선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굴리지 않아도 6분의 1이라고 말해. 정말 그럴까? 해서 6번을 굴려보면 웬걸 1은 한 번도 안 나오고 4가 4번 나오고 5가 2번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완전 무원칙해. 소수의 위험만 관찰하게 되면 어떤 원칙도 없어요. 무원칙해. 그런데 이것을 600만 번 굴리게 되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6번 굴렸을 때는 6분의 1이라는 확률에 예측한 대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무수히 극대화시키면 600만 번 굴렸을 때 100만 10번이 나타났다든지 100만 번에서 100번이 빠진다든지 이런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서
100만 10번이라는 10 또는 마이너스 100이라는 이것이 의미 없는 숫자로 무시해도 좋은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 위험은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루트 이 10이나 100이라고 하는 차이는 이 관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루트 100만 분의 1에 의해서 0.000000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시해도 좋은 숫자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객관적 위험은 결국 없다라고 해도 된다. 없다라는 얘기는 제거되었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관찰의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해. 관찰의 수를 늘린다라는 건 뭐예요? 보험계약을 많이 체결하면 돼. 그러면 통계대로 딱딱 맞아가지고 보험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 보험회사가 왜 마켓시어를 놓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관찰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해동화재라는 리전트화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 자동차 보험이 10,000대, 가입자가 10,000대. 삼성화재가 한 300만 대 관찰하고 있을 때 10,000대 갖고 통계는 똑같은 걸 적용했는데 10,000대의 차량을 관찰한 것과 300만 대의 차량을 관찰하는 것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객관적 위험이 훨씬 차이가 나죠. 그래서 리젠트 화재가 결국 객관적 위험 때문에 문 닫아버렸어요. 딱 하나. 우리나라에서 망한 손해보험회사요. 그게 2000년도에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지구상에 없어졌다고. 객관적 위험 때문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망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결국 이제 우린 여기서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위험은 베리에이션이다. 차이다. 그렇다면 차이는 예측을 곤란하게 하는데 그 예측이 곤란하지만 우리는 통계를 신뢰해라. 그러면 통계를 적용했을 때 객관적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켓쉐어를 늘려라. 그러면 충분히 마켓쉐어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객관적 위험은 깔끔하게 지워지게 되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러분 그 왜 보험회사는 절대로 신생보험회사가 앞으로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신생보험회사가 새로 생겨가지고 객관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어느 세월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산업은 신규 진입 장벽이 있어요. 신규 진입 장벽은 어디에나 존재하죠. 옆집에 라면 분식점이 있는데 그 옆에 분식점이 생기면 이 분식점에서는 얘를 어떻게든 그 상대를 방해하기 위해서 라면값을 내려. 볶음밥값을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서 털을 못 잡게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할 거야. 그건 경쟁업체로서는 당연한 거야. 옛날에 맥주회사가 이젠백, 오비, 크라운 3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이젠백 왜 망했냐? 얘네들이 맥주값을 다 내려버린 거야. 반도체 알죠? 반도체.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왜 다 망했어?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마켓쉐어를 확 거대하게 잡고 있는데 쟤네들이 따라오는 거 죽이려고 반도체를 양산해버린 거예요. 계속. 똥값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뭐예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시키고 지금 이 구도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반도체 값도 올리잖아. 이런 것처럼 어느 산업이나 신규의 진입 장벽이 있어요. 선도 기업이 분명히 방해 공작을 해. 그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얘는 뭐가 있냐? 신규 진입 장벽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베리에이션, 객관적 위험이라고. 해서 보험회사는 절대로 신규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진입합니까? 보험회사가 합병. 조그마한 회사라도 하나 합병을 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단체 가입자 수에다가 다시 더 얹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건 가능한 거예요. 해서 악사 보험회사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악사 회사를 차립니까? 아니잖아. 조그마한 보험회사 하나, 교보 하나를 인수합니다. 좀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더라도 그게 안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교보 악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교보를 떼어버리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신규 진입 장벽이 바로 이 오브젝티브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OR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다. 오브젝티브 리스크죠. 오브젝티브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위험을 총체적인 위험, 총칭의 개념으로서 단어 2개를 배웠어요.
하나를 배웠는데 의미를 봤어요. 하나는 소비자의 입장에선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데 안 하는 놈은 뭐냐? 그것은 주관적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 위험을 그러면 어떻게 끌어올리면 되지? 평가를 끌어올리면 되잖아. 그게 뭐예요? 홍보, 광고예요. 홍보하고 광고하는 거야. 기가 막힌 광고 보이죠? 여러분 보면 이런 광고 있잖아. 전광열이가 자기 딸하고 막 행복하게 노는 순간에 까르르하고 웃다가 문득 딱 정지 화면을 보여주지.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하면서 갑자기 우리 생각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서 둔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들에게 경종을 주는 거야. 울리는 거야.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럼 네 딸의 장래가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아니야. 뭐 생명보험 들어. 이런 뜻이잖아, 그게. 옛날엔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광고도 있었어요. 공익 광고였는데. 유리잔이, 술잔이 막 흔들리면서 쨍 하고 깨지면서 교통사고 소리가 끼익 하는 소리를 보여줬더니 음주운전 위험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둔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험 선호자들이라든지 중립적인 태도의 사람들한테 회피적 태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광고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사망탑 같은 거 있죠. 어제의 교통사고 몇 명. 너도 예외일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주관적 위험을 끌어올리게 되면 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은 보험자의 입장에서 통계가 중요하다 하는. 그게 위험이다라는 건데,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 제가 유전적 병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암 발병할 보험료에 계산하는데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아까 우리가 위험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저 볼리비아에서 출항하려고 그러는 배의 위험을 우리는 측정할 수 있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 위험이 아니네. 아니야. 총칭으로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위험이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가 이렇게 핸들링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이렇게 핸들링하고 있는 위험이 뭐다라는 얘기고 이 위험의 이 위험의 자식을 보아야 돼. 그 자식의 하나가 페릴이야. 자, 그 개념 안에 더 들어가서 보는 위험이 있는데 페릴과 해저드가 있어. 페릴은 뭐냐면 위험이야. 사전 찾아보면. 해저드도 위험이야. 페릴은 영어로 풀이를 하면 의미가 나타나. cause of loss. cause, 원인이란 말이야. of loss. 손실의 원인이 페릴이야. cause of loss. 다시 말해서 페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로스가 생긴다. 로스부터 말할게요. 앞에 손실, 우리가 손실, 손해 이렇게 말할 거니까. 손해란 뭐냐? 아주 간단해. 경제적 평가를 내려서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우린 이렇게 얘기하면 돼. 사고 발생 전에 이익 상태가 있었어. 내 재산이 10억이었는데 사고 난 후에 5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손해는 얼마야? 그 차액이야. 사고 발생 전에 이익 상태와 사고 발생 후에 이익 상태의 차이. 그게 손해야, 손실. 손실, 로스는 여기서 어떤 개념이어야 하느냐면 반드시 경제적 개념이어야 돼. 파이낸셜 로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말을 써. 로스 오브 메모리. 기억을 잃어버렸다. 이건 손해가 아니야. 보험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논의하려고 그러는 순재무적인 거 아니면, 재산적인 거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뭐예요? 파이낸셜 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당연히 앞에는 파이낸셜 로스. 그러니까 로스 오브 메모리 또는 로스 오브 타임. 이런 시간, 뭐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 그것을 우린 손실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거야. 그걸 손실의 원인이 되는 페릴. 이걸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위험은 그럼 손실의 원인이 되는 게 뭘까? 충돌했어. 충돌, 접촉, 추락, 화재, 낙뢰. 거기다 사고를 붙여보자. 충돌사고, 접촉사고, 추락사고, 화재사고.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우리말로 영어로 보험이 원래 영어권에서 생긴 거니까 페릴 그러면 우리는 딱 와닿지 않는데 우리말로 환산할 때는 사고에 말을 붙여버려. 사고를. 그게 페릴이들이야. 페릴. 충돌, 접촉, 추락, 낙뢰, 사고.
그래서 페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보험회사가 물어주기로 했어. 그 사고를 물어주겠습니다 한 페릴스 카바드.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위험, 이걸 담보 위험이라고 해. 페릴을 담보 위험. 담보한다라는 말은 커버한단 말이야. 커버드 페릴이야. 페릴스 카바드. 카바된 거. 바이 인슈러지. 보험자에 의해서 카바된 위험을 담보 위험이라고 한다. 담보 위험. 단어 이거 우리가 챙겨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새로운 외계어를 하나 배우는 거니까. 비담보 위험이라는 말도 있어. 비담보 위험은 당연히 페릴스 언커버드를 붙이면 되겠네. 카바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에서 안 물어준다라는 얘기지. 카바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사고가 바로 물어주는 사고라는 얘기지. 또 있어. 면책위험이라는 게 있어. 면책위험은 뭐냐면 페릴스 익스크루드 쫓아버렸어. 배제시켜버렸다고, 제외시켜버렸다고. 페릴스 익스크루드는 안 물어주기로 약속한 위험이야. 자,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 소비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지. 뭘 물어주는가? 근데 이것도 중요한 개념, 면책위험. 어떤 거를 안 물어주는가, 특히 안 물어주기로 한 게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약간 설명이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왜? 보험회사는 이 밑장을 보여주면 계약자들이 계약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 알려줘라 하는 게 아까 명시 설명 의무야. 보험 약관을 교보하고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중요한 내용은 뭐겠어? 어떤 때 안 물어주는지잖아. 옛날엔 저거 대충 같다고. 그래서 보험계약 받아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그건 안 물어주는 건데요. 그때 사. 그래서 1991년도에 계약법을 개정해가지고 설명하지 않은 내용은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 물어준다라고 말 안 한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주도록 페널티를 두었다. 91년도에 획기적인 그런 개정을 한 거야. 그 이전엔 유야무야하고 갔었다. 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면책위험은 증오의 대상이 아니야.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면책위험은 증오의 대상이야. 왜? 보험보호에 대한 좌절이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 면책위험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면책위험이 없는 보험은 무지하게 좋은 보험이냐? 아니에요. 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고객님, 우리 자동차 보험은 뭐든 다 물어줍니다. 뭐든 다 물어줘. 당신이 일부러 사고 내도 물어줘. 고의로 사고 내도. 당신이 막 차 사고를 일부러 내도 다 물어주고, 그냥 전쟁이 나도 물어주고, 뭐든 다 물어줍니다. 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보험이지. 다 물어주니까. 대가가 있어. 수지상등의 원칙으로. 뭐든 다 물어주는 보험이니까 보험료도 엄청 비싸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년 자동차 보험료 3,500만 원입니다, 고객님. 이 보험 들 수 있어? 미친 짓이지. 보험료는 어때야 돼요?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보험료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대중화될 수 없는 보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면책 사인은 이 R을 줄여내. 쓸데없는 거를 배제시켜버리는 대신 뭐예요? 보험료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그래도 100만 원대 또는 그 이하에서 싸게 가입을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안심하고 자동차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던 이 자동차 보험은 그 안에 들어있는 면책 사유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요. 이건 안 물어주고 저거 안 물어주는 대신 보험료가 이렇게 싸져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 위험만큼 페릴스 익스크루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이게 페릴이야. 자, 페릴은 뭐라고?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야. 이걸 사전 찾아보면 위험이지만 사고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물어주기로 하는 담보 위험을 보험계약법에서는 뭐라고 사용하고 있냐면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뭐라고? 페릴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주겠다고 이렇게 몇 개 정하는 방법도 있고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어.
그건 뭐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보험회사가 물어주기로 한 게 보험사고, 물어주지 않기로 특히 정한 걸 뭐라고? 면책사고, 면책사유. 여러분들 그 조문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책에 보면 맨 뒤에 계약법 조문이 있어. 맨 뒤에 보면, 끝에 659조 1항을 한번 봐봐. 보험계약자 659조 1항에 이렇게 써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써있지. 그게 면책사고야 그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알려져야 돼. 보험회사 계약자들한테. 계약자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근데 이거는 설명 대상은 아니야. 왜냐하면 최소한의 윤리적인 것이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더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할 것이고, 어쨌든 하여튼 페릴은 보험회사가 물어주기로 하는 보험사고와 보험회사가 특히 물어주지 않기로 하는 면책사유로, 그리고 비담보 위험은 나중에 개념을 더 설명할 때 할게. 특히 면책사유도 아니고 보험사고도 아닌 게 비담보 위험이야. 그쯤만 그냥 흘리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해자드. 해자드 역시 위험해. 사전을 찾아보면 해자드 그러면 역시 위험이야. 해자드는 뭐냐면 컨디션을 말해. 컨디션, circumstance. 어떤 컨디션이냐면 that is served to. 어디에 봉사하냐면, 기여하냐면 increase 하는데 또는 decrease 하거나, that is served to increase either frequency or severity of loss.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이 컨디션. 뭘까? 손실의 빈도라면 일어나는 정도, 자주 일어나는 빈도, 심도는 심각한 정도, 심각성, 손실의 심도 또는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정. 자, 화재를 보자. 목조 건축물은 손실의 빈도가 높아나자. 콘크리트보다 높겠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잘 안 타겠지. 자, 그럼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조기 사망에 있어서 과체중,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 동맥이 압박을 받겠지. 그래서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 빈도나 심도를 늘리게 되겠지. 이러한 사정들. 자, 빙판길, 자동차 사고의 빈도를 늘리겠지.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자동차 보험료를 비싸게 받아야 돼? 싸게 받아야 돼? 비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건물의 용도가 상업용도, 주거용도, 어느 쪽이 더 화재의 위험이 높아? 상업용도가 높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으니까 담배꽁초도 쉽게 버릴 테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불도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 이러한 사정, 이러한 컨디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이 사정, 컨디션, 상태, 이런 걸 말해. 그래서 어떤 일은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는, 보험학자 중에 위태 이렇게 따로 번역하는데 잘 안 써. 그냥 위험 그래. 우리가 아까 말했죠. 측정해야 한다라는 위험은 바로 이 해자드예요. 해자드는 측정을 할 수 있어. 측정해야 돼. 해자드를 나눠보자.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피지컬 해자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럴 해자드가 있고, 모레일 해자드가 있어. 피지컬 해자드는 물리적인 거, 감각적인 것들, 우리가 이목구비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
피지컬 해저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위험이란 말이야. 빙판길. 콘크리트냐. 스프링클러가 있냐 없냐. 화재보험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빈도를 낮추겠지. 선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전기선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건물, 낡은 건물. 해저드가 높다. 위험이 크다. 이렇게 말하겠지. 나이, 생명보험에서 남자, 여자, 나이가 많냐, 적냐, 이런 것들은 해저드가 높다, 나쁘다. 즉, 해저드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피지컬 해저드야.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가 없으면 측정 곤란하잖아. 이거는 비실체적인 위험이야. 모럴이라는 게 도덕적 위험. 모레일 해저드는 과실적, 방관적인 그런 마음의 성향 이런 거니까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측정 곤란해. 도덕적 위험은 뭐냐면 내가 보험 들고 자살해야지. 그래서 생명보험 받아야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유족이 받게 해야지.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해요. IMF 때 어마어마했어. 보험 들고 막 자살하고 손가락 자르고 별일들이 막 많아서 방화도 일어나고.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도덕적 위험이 높아지는데 도덕적 위험은 측정이 불가능해. 당신은 보험 가입하고 자살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봐도 소용없어. 아니라고 그러지 당연히. 실체가 없잖아.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피지컬 해저드는 실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어. 나이 민증 까보면 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피지컬 해저드예요. 측정의 대상. 측정해서 뭐 하려는 거야, 이거? 보험료에 반영해야지. 보험료에 반영하는 게 이 피지컬 해저드야. 그러면 일일이 이 피지컬한 상태를 확인하러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편의적인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한테 선의에 기해서 나한테 알려주라 하는 고지의무 제도는 바로 피지컬 해저드를 측정하는 제도요. 고지의무 제도. 바로 피지컬 해저드를 측정하는 제도다. 이 피지컬 해저드를 측정하는 고지의무 제도는 그럼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수지상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야. 이게 있어야 수지상등의 원칙이 실현돼. 조금 절차는 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아까 등식을 갖다가 바꿔볼게. P는 n분의 R의 Z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각 변에다가 n분의 1로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이런 뜻이야. 내가 내는 보험료는 보험금을 받을 확률의 크기에 따라서 높거나 낮거나 해진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의 보험료를 정하려면 n분의 R을, 즉 이 확률을 계산해야 돼. 이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게 고지의무 제도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급부와 보험회사가 주게 되는 반대급부는 균등해야 한다는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우린 두 가지의 원칙을 공부했네. 하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변형해가지고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공부했는데 같은 내용이야.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각각 개인에 대한 원칙이야. 개별 계약자에 대한 원칙. 각각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그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의 크기에 따라서 확률의 크기와 따라서 연동해야 하고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개별 계약자들의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실현되게 되면 이걸 전부 모은 게 MP는 RZ라고 하는 아까 수지상등의 원칙이었지. 그러니까 수지상등의 원칙은 뭐요? 전체 계약자에 있어서의 순보험료 결정 원칙.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 P는 다 순보험료라고 아까 얘기했죠. 순보험료 결정 원칙에 있어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또는 수지상등의 원칙은 모두 뭐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야? 고지의무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야. 위험의 측정을 통해서 실현되게 된다. 이게 실현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얘기죠. 보험 경영에서 기본적인 축이 수지상등의 원칙이야. 이게 무너지면 망해. 아까 누가 망했다 그랬어? 리젠트 화재 망했단 말이에요. 왜 망한 거예요? 객관적 위험 때문에 수지상등의 원칙이 파괴되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리젠트 화재가 어떤 짓을 했냐면 보험 계약자들이 워낙 없으니까 나중에 무슨 악수를 두냐면 보험료의 덤핑도 생겨나게 되는 거야. 즉 급부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파괴되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전체 계약자의 수지상 등의 원칙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재원이 계속 모자라게 되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손 드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피지컬 해저드,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위험, 이건 측정할 수 있다. 그걸 측정하기 위한 제도가 고지의무라고 하는 제도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라고 하는 문법책은 저 안에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으니까 651조 한번 봐봐. 651조. 맨 뒤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고 부실하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를 위반한 때는 보험자는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문법은 그 안에 있는 거고 언어는 어디에서? 보험거래 현장에서 만들어진 언어야. 보험거래 현장에서 만들어진 이 리스크에서 파생된 모든 언어들이, 단어들이 그 다양한 언어들에 대한 룰을 정해놓은 거, 준칙을 정해놓은 거, 규칙을 정해놓은 랑그가 보험계약법이라고. 조금만 더 봅시다. 모럴 해저드는 도덕적 위험,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의 어떤 도덕적 결함이야. 인격적 결함으로 인해서 손실의 빈도나 심도가 증가되는 위험 사정. 고의. 이 모럴 해저드는 고의의 범죄예요. 범죄. 고의. 모레일은 뒤에 이자 붙은 이거는 과실, 부주의. 고의는 일부러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일단은 일부러 야기하는 거고,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부러는 아닌데 주의가 산만해서, 과실의 본체는 부주의니까 부주의로 사고가 늘어나는 거. 자, 모럴 사고는 방화, 자살, 타살도 있죠. 자기 부인한테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해놓고 살해한 놈도 나타났잖아. 예. 경제적 탐욕이. 애정관계도 지금 해체시켜버리지. 부인 살해하는 일 많아. 퍼펙트 머더라는 그 미국 영화가 있었는데 마이클 더글라스가 나왔던 영화인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마이클 더글라스. 한 1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자기 부인한테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해놔. 얘가 엄청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 부인의 정부를 알아. 부인과 바람난 정부에 대해서, 정부한테 정부를 잡았는데 걔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걔와 협상을 해.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 여자를 죽여달라고. 죽으면 어떻게 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 어마어마한 사망보험금을. 그러한 영화였거든. 지금 그 미국에서 그 배우자 사망 사건에 상당히 많은 비율이 보험 관계에 있어. 보험과 관련된 그 사망이 많아. 옛날에는 domestic violence, 가정 폭력으로 해서, 내가 옛날에 도나우 쇼라는 쇼가 있었어.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미국이라는 그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외치는 나라에서 그 도나우가 발표를 하는데, 통계를 발표하는데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 30몇 %라는 거야. 주부 사망 원인의 30몇 %가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남편이 두들겨 패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따라가더라. 이제 따라갈 게 없어요. 그런 걸 따라가나. 근데 하여튼 지금은 그걸 더 추월해버린 게 보험이에요. 보험.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보험에 이 폐해가 점점 나타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의문의 사망사고가 나오면 뭐부터 조사하는 줄 알아? 보험 가입 내역부터 조사를 해.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가, 생명보험이. 살해 피해자의 보험이 들어있는가. 그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는 누군가를 조사해보면 상당히 많이
걸러져.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놈이 살해하거나 살해를 교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거는 측정이 불가능해.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방법이 없어, 이거. 그래서 이 고의사고는 아까 봤지, 면책사고로 규정한 거야. 고의로 야기하는 사고는. 그런데 입증이 곤란해. 고의사고를 입증한다라는 게 아주 애매한 문제야, 이게. 지금 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역기능이 모럴 해저드야. 보험의 폐해가 바로 이 모럴 해저드야. 그 다음에 모레일 해저드는 부주의해지는 거야.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줄어들어 버려. 자, 어떤 사진 작가가 있어. 그가 사용하는 사진 작가의 사진 장비가 총 한 5억 원어치가 돼. 근데 그 자기 스튜디오에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 딱 문득 깨웠는데 새벽 1시에 스튜디오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아무래도 스튜디오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그 안에는 5억 원의 고가의 카메라들이 여러 개 있어.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1시간이 걸리는 집에서 지금 잠자다가 새벽 1시에 일어났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확인하러 가겠지. 또는 스튜디오에 난로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불날 것 같아서 뛰어갈 거야. 보험에 들어있다고 치자. 이게 보험에 들어있다 그러면 갈까 안 갈까? 결국은 편익을 비교하겠지. 자, 내가 여기 갔다 오는데 1시간이 걸려. 1시간의 잠과 5억 원의 재물과 저울에 놓고 달아보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 이게 기울지. 1시간 잠을 5억과 바꿀 수는 없잖아.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와 뭐를 비교해? 5억 원의 도난보험을 가입하는 데 들어갔던 자기의 돈은 90만 원이었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이렇게 기울겠지? 그냥 자지. 그러니까 보험이 가입됨으로 해서 사람들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돼. 그러니까 보험은 모레일 해자들을 증대시켜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태도니까, 그 사람의 정신 상태니까. 피지컬 해자는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문법서에다가는 기재를 해놔야겠지. 상법 680조 한번 봐봐. 조문 한번. 680조에 손해와 방지 의무 이렇게 돼. 손해 방지 의무. 찾아봐. 신용이라도 해봐. 680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을 해놨잖아.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를 위해서 네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에다가 보상액을 더해서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내가 물어줄게 좀 노력해라.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한 노력을 좀 해라. 보험 들었다고 나몰라라 하지 마라 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야. 자, 경제 생활의 보험 거래와 보험법은 어떤 관계에서 보니까 상당히 뭐예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그래.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래 현상이 그대로 어떤 표준적인 랑그에 규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럼 법은 뭐냐?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장치야. 규범체계라고. 법은 경제의 시녀야. 법이 목적일 수가 없는 거야.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법 지키는 게 목적은 아니잖냐. 우리가 법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처럼 한심한 인생은 없는 거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법률제도가 필요한 거지. 법률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법률 만능주의 사상을 가진 놈들은 뭐냐면 법이 최고, 법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자를 우린 2명을 봤지. 박근혜와 이명박이가.
법치주의가 어쩌고저쩌고. 저도 모르는 거야, 법에 대해서, 법치주의에 대해서. 법치주의는 뭐야?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법치주의가 필요한 거야. 왜 법치주의가 만들어졌냐면 국가 공권력을 마구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해왔던 게 옛날 전제군주였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 놓고 법률에 의해서 너 형벌을 줄 수 있고 법률에 의해서 통치해야 한다라는 거지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근데 박근혜 이명박이 전응아들이 무슨 말을 하니까 툭 하면 법치주의 얘기했잖아. 다시는 그런 인간들이 이 나라에 정말 대통령이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돼. 아주 나는 이명박이가 되는 날은 국치일이었다고. 근데 이 플라톤이 한 말이지. 딱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우리의 수준이 그랬던 거야. 어쩔 수 없었지 뭐. 그저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생각에 가득 채워져 있었냐면 이명박이가 그 현대건설에서 뭐 이렇게 뭐 잘 나가고 뭐 그랬다며 그 능력을 국가를 그 뭐야 돈이 먼저 서 있는 거지. 돈, 이성, 계산, 돈이라는 이거에 그냥 모두 몰두한 것이 이성주의 이게 아주 그냥 극대화됐던 게 바로 그 2008년도, 12년도, 15년, 13년도인가? 두 해 이 돈의 계산적 이성이 아주 지배했던 거지. 정의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감성적인 것들은 정서라고 하는 것들은 개나 줘버렸던 거지. 그러니까 이러잖아. 택시 드라이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졸도를 했는데 내 골프 시간에 맞추어서 비행기 타야 된다고 그냥 냅두고 가버리잖아. 덕이라든지 아래태, 덕 같은 거, 정서 이딴 거는 개 줘버렸어. 지금 점점 이 자본주의의 아주 자본주의 고장의 극치를 달리는 거지. 야, 내 비행기니까 너 내려. 그리고 내려야만 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훌륭한 직업을 갖고 그래서 훌륭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그 목적이 뭐냐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아니 전 세계의 인간들은 얼마나가 자유인일까? 몇 프로가? 생각해 본 적 있냐? 자유란 뭔가 하면 자유인이 나올 자유인? 자유인이 몇 프로나 될까? 그리고 노예는 몇 프로가 될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다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착각 속에 살고 있어. 근데 내가 볼 땐 대한민국의 한 8, 90%가 노예야. 진정 자유인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 자유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야, 그건.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NO 하고 거절할 수 있을 때 그게 참된 자유요.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인 거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나는 대한민국은 뭐 막 꿈이 있어서 내가 꿈을 실현시킬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자유롭다. 뭐 북한은 그런다며 여행을 가고 싶어도 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못 간다며. 우린 그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태정도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갈 수 있어. 그게 자유라고 한다 그런다면 자유라고 한다면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는 건데 그건 자유가 아니야. 자유로운 거지. 그 부분에만큼은 자유로운 건데 자유인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하잖아. 그럼 자유의 개념은 뭐냐?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일 안 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야. 진정한 자유는 강제되지 않은 게 자유라고. 루소가 한 말이에요. 루소가. 자유란 때가 강제되지 않는 게 자유라고. 너 내려 그러니까 내렸잖아. 왜 내렸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재화 때문에 내린 거야. 봉급 계속 받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사나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는 거라고. 그 대한항공의 그 여자의 회사의 전문가, 뭐 이상가 열심히 변명하고 다니잖아.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잖아. 그런 거. 자기도 알잖아.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한다고. 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노예가 90% 이상이 노예인 거야. 회사에서 난 이런 것도 봤어. 옛날에 과장이었는데 대리를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리가 그 다음날 출근하더라. 나 신입사원 때. 난 안 해. 분노할 줄 모르면 그게 노예야. 노예 생활을 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그때 이 회사 3년만 다녀야지. 근데 3년의 이유가 있었어. 극단적으로 가난해가지고 500만 원을 그때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적금 만기가 3년이니까 그 3년 있다가 나와야죠. 그 3년 있다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뭐예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돈으로부터. 그래서 전문적 직업에 나가게 되면 더 많은 페이를 받게 되지. 그러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 그런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은 자유인이 될 수 있지. 진짜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는 사람한테 자유를 얘기하는 게 웃기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려면 소득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돼. 그래서 배워야 했던 거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했던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만족해라. 욕심이 끝없이 가게 되면, 돈이라는 죄와의 탐욕이 끝없이 가게 되면 노예의 길을 가는 거야. 나중에 큰 돈을 모으건 못 모으건 여러분이 죽을 때 나는 자유인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난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이명박이 같은 인간들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린 그 과거를 반성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자. 내가 오늘 위험에 관한 어떤 뿌리를 얘기해 준다 그랬지. 루트를. 단어의 어근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했어. 자,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리스크는 이것들을 리스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빈도나 심도를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게 해자드야. 이러한 뭉퉁거리는 것들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과 그것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입장 두 가지를 공부했던 거야. 그래서 불확실성과 차이로 어쨌든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떤 불확실성이냐면 사고가 발생하는데 해저드가 끼어들어서 손실의 빈도나 감소시키는 그러한 불확실성, 그것이 리스크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위험이다. 그러니까 얘는 엄마야. 엄마를 가지고는 자식을 대신할 수 있어. 그래서 올 리스크 폴리시라는 말을 써. 사실은 올 리스크가 아니라 올 페릴이어야 해. 올 리스크 이렇게 쓰는데 엄마니까 자식 대신해서 쓸 수 있는데 이때 정확한 개념은 페릴을 써야 돼. 모럴 리스크라는 말 많이 들었지? 이때 정확한 개념은 리스크가 아니라 해자드를 써야 해. 부모니까 대신할 수 있어. 자식이 올라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리스크는 총체로서의 개념. 불확실성 또는 차이라고 하는 총체. 그 안에 세세한 그 분절되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를 가지고 우리는 주로 보험 언어를 구성해 나간다고. 그래서 그 관계는 페릴이 손실을 야기하고 해자드는 여기에 끼어들어서 증대 감소를 시켜. 그 불확실성을 리스크라고 할 건가, 그 차이를 리스크라고 할 건가, 그것은 보험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차이인 거고. 그러면 조금만 더 하자. 시간을 보니까 조금 더 남네. 그래서 로스가 발생했어. 이게 불확실해서 보험이 만들어졌다며
그럼 보험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문제도 있네. 그게 대두되지. 자, 그래서 보험이 만들어졌어. 처음 만들어진 보험이 뭐겠냐? 손해보험이야. 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관한 보험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해상보험이야. 14세기에 해상보험이 만들어졌어. 해상보험은 무역을 하는 무역선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였을까? 침몰되는 원인들이 뭐였을까? 그러면 뭐 파도, 뭐 해일 이런 것들이 무서웠겠지. 그 다음에 해적. 그 시대는 해적이 또 굉장히 큰 위험이었어. 이런 것들을 커버해주는 그런 보험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내가 하겠노라 하고 나타나는 보험사업자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해상보험이 성행을 하게 되고, 그 해상보험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16세기에 또 우연하게도 런던에서 대화재가 발생해. 런던 대화재로 런던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서, 이때 화재로 망한 사람들은 누굴까? 부호들일까? 아니면 그냥 서민층이었을까? 서민들이 다 망했어. 왜 그러냐면 다운타운, 런던 다운타운은 딱지 붙었다고. 옛날 그 뭐 죄아벌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건물들이 붙어 있지. 못 사는 사람들은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아둥바둥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불관리 잘못하면 다 타버리는 거야. 그 시대에 건축자재가 뭐였어요? 목조예요, 목조. 화끈하게 타는 것이 다 타버렸어. 그럼 돈 많은 놈들은 어디 살아? 뚝 떨어져 있는 저택에 살았잖아. 뜰이 엄청나게 넓어. 불이 옮겨 붙을 수가 없는 거지. 서민 경제가 완전 무너져 버렸지, 그때. 그게 16세기의 런던 대화재야. 그걸 보고 의사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야, 해상보험을 여기다가 적용해보자. 그래서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받고 그 중에 화재가 나면 보험금을 주기로 하는 화재보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팔리게 되고 16세기에. 그다음에 18, 9세기에 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어떤 일들을 일으켜? 장원경제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죠. 장원경제가 무너져버리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십자군 원정으로 해가지고 교황권이 쇠퇴되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게 되고, 그러니까 지방 봉건 영주들은 십자군 원정 전비되느라고 폭망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농촌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패스트가 또 확 휩쓸어버려. 도시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산한 밀을 소비해줄 도시인구들이 3분의 1이 죽어버렸어. 판로가, 수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농촌경제가 더 망해진 거야. 생활필수품을 구할 수가 없어. 팔아서 돈을 구해가지고 생활필수품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장원경제에 있던 농노들이 도망을 쳐. 도시로 도망쳐가지고 도시 근로자가 되고, 그것이 십자군 원정을 거쳐가지고 저 아랍 세계와 무역을 눈뜨게 된 그 소위 젠트리 계급들, 시민 계급들 또는 상업 자본가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고. 공장제 수공업을 만들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 얘네들의 공장제 수공업에서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산업혁명이 찾아왔네. 산업혁명이 찾아오니까 뭐야? 시골에서 다 그냥 담보찜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도시화가 이루어졌지. 자, 도시화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죽음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시골에서 죽잖아.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있지. 어이 해가지고 상여 치러준다고. 장례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닌데,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도시에 혈연단신 와 있는 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엄한 죽음이란 기대할 수가 없어. 그냥 여러 부품 중에 하나가 죽은 거야. 그지? 누가 나의 장례를 치러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어디일까? 필연적으로 교회지.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뭐예요? 교회계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슨 상조 만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들이, 고향을 잃은 도시 근로자들이 모였던 교회에서 목사나 신부가 운영했던 것이 우호조합이야. 프렌드십을 가지고 우호조합을 만들어. 그래서 뭐냐면 헌금도 해야겠지만 일정 부분을 그 임금에서 객출해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모아. 그래서 이걸로 장례비를 충당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생명보험은 장례비 문제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이게 커져서 오늘날의 사망시에 생명보험금이라고 하는 사망보험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임보험이 나타나. 자, 화재보험 시대까지, 산업혁명 이전 화재보험 시대까지 이 보험을 우린 뭐라 그런다? 손해보험이야. 로스가 발생하면 이 손해를 메꾸어주기로 하는 보험. 그런데 장례비라든지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임보험은 뭐가 문제냐면 손해가 없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어.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은 거야. 뭔 손해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손해라는 개념에 친하지를 않아. 손해 없는데 자금 수요는 있단 말이야. 장례비라든지 또는 유족의 생계라든지 하는 이러한 새로운 원리에 의해서 보험이 만들어진 게 인보험이야. 그러니까 보험의 원조는 원래 뭐라고? 손해보험이야. 손해보험을 이해해야 인보험을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 인보험은 손해와는 별개의 동떨어진 제도이니까 연역적으로 그렇다고. 자, 그래서 손해보험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손실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사고 발생 전에 이익 상태가 이만큼이었었는데 사고 발생해가지고 이만큼이 날아가 버렸어. 이게 손해라고 그랬지. 이걸 메꾸어 준다라는 상품이 손해보험이야. 그럼 손해보험에 지배하는 원칙이 뭘까? 단어 하나 더 외우자. 손해보상의 원칙. Principle of Indemnity야. 손해보상이라는 개념. 손해보상의 원칙은 Principle of Indemnity. 딱 그만큼만 준다라는 원칙. 더 주면 어떻게 돼? 일부러 사고 내겠지. 손해가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준다고 해봐. 그럼 손해 일부러 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1,000만 원만 보상해줘야 이도 저도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손해보험에 지배하는 원칙은 딱 손해만큼만 준다라는 원칙.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득을 금지한다라는 이득금지의 원칙. 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말은, 손해보상의 원칙이라는 말은 대표적인 단어가 4가지 단어를 또 알아야 돼. 오늘 단어 공부 많이 한다. 하나가 뭐냐면 insurable interest라는 원칙인데 영어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말로 바꿔야 돼 자꾸. 이것도 Principle of Indemnity인 것처럼 insurable interest. 우리말로 외우자. 알아두자고. 피보험 이익의 원칙. insurable interest는 뭘까? insurable. 보험에 insurable 할 수 있는. 인슈어 될 수 있는 거야.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인터레스트. 보험 가능한 인터레스트. 인터레스트가 뭐예요? 이자 또는 이익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인슈러블, 보험에 가입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피보험, 수동태의 입장으로 번역을 한 거야. 보험으로 입혀지는, 보호받게 되는, 그래서 피보험, 인터레스트다. 인슈러블은 이렇게 번역한 거야. 보험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보험에 들어진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피자를 붙인 거야. 피해자, 입는다라는 의미에. 그래서 피보험, 인터레스트, 이익. 그래가지고. 피보험 이익의 원칙은 뭐냐면, 보험계약을, 손해보험을 얘기하는 거야. 인보험은 다른 원리야. 인보험은 피보험 이익의 원칙, 그딴 거 없어. 피보험 이익의 원칙은 뭐냐면,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이익은 무슨 말일까? 이익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익은 손실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 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는 건 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이익과 손실은 동전의 양면이야. 침해가 있었을 때는 손해인 거고 침해당하지 않았을 때는 이익인 거지. 그지? 보험사고 전에 이익이 있는 거고 사고 나서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이라는 개념과 같은 얘기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만이 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왜 그런 게 필요할까? 도박화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보험사업자를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것은 화재도 아니고 침몰도 아니고 뭐요? 도덕적 위험이었어. 모럴 해저드였어. 심증이 엄청 가는데 증명할 수 없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했던 무수히 많은 보험금으로 많은 보험사업자들이 도산했다고. 폐ril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이 무서웠던 거야. 그런데 짜릿한 맛은 있지. 보험으로 성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번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유혹은 있는데 거기에 역기능이 있다 그랬잖아. 뭐 도덕적 위험. 이걸 배제하기 위한 별의별 노력들을 다 기울였겠지. 보험회사들은.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있는 자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피보험 이익의 원칙이야. 자, 이 말로 설명을 할게. 피보험 이익은, 설명을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피보험 이익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야. 너 뭔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네 집이냐.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이거 있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만 보험 들 수 있다라는 원칙. 자, 얘가 보험 보호를 받는 자거든. 이익이 있어서, 이 집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이익이 있어서 보험 보호를 받는 자니까 얘를 The person who is insured. 뭔 개념인지 알겠지? 피보험자라고 해. 천천히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우리의 용어니까 피보험자. 보험으로 뭐 입는단 말이야. 보호받는 자야. 얘를 피보험자라고 해. The person who is insured. 줄여서 the insured. 피보험자는 the insured야. 대상인 어떤 재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대. 이게 없으면 피보험자 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피보험 이익의 원칙이야. 자, 내가 63빌딩이 한 4천억, 5천억 할 거야. 그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냐 없냐? 없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빌딩인데 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재벌이 될 수가 있어. 보험 드는 거야. 달러빚 내가지고. 보험료 얼마야? 2천만 원이랬네? 5천만 원이라고 네? 그리고 뭐야? 1년 동안 불남되잖아. 그럼 내가 저 5천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라. 어? 그럼 난 뭘 하면 돼? 투자해, 보험료로. 투자하고 맨날 굿하면 될 거 아니야. 불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굿했는데 효과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실행하면 될 거 아니야. 들어가. 근데 불을 질 거 아니야. 그래서 깡그리 다 타버리면 난 5천억 부자가 되잖아.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근데 처음부터 나는 뭐야? 이게 없어. 아무 관계가. 해서 피보험 이익이 없으니 이 관계가 피보험 이익이야.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이게 없으니까 보험 들 수 없다라는 원칙이 확립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지. 옛날에는 이 관계없는 자들의 보험이 가입되었고 많은 보험 범죄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저게 생긴 거야. 피보험 이익의 원칙. 여러분은 피보험 이익이라는 개념을 오늘 그 단어를 기억해두고 두 번째 액츄얼 캐시 밸류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 액츄얼 실제 캐시 현금 가치. 보상의 기준은 이 실제 현금 가치라는 거야. 시가 보상의 원칙. 시가는 뭐냐? 그때 그곳에서의 가액이 시가야. 그때 가격. 자, 저 에어컨 한번 봐봐. 저거 내가 살 때 200만 원 주고 샀어. 그런데 만약에 보험에 들었는데 저거 지금 10년 된 것 같은데? 저거 2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내다 팔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지? 아마 사지도 않으려고 그럴 거야. 저것의 현재 가치로 보상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저거 옛날에 내가 취득할 때 200만 원이었으니까 보상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요새 신식 물건이 나왔는데 아주 좋더라고. 시원하고. 그럼 나는 저걸 바꾸는 방법으로 새로 구입한다. 보험 들고 망가뜨린다.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아? 훨씬 더 싼 것은 보험 들고 망가뜨린다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보험 들고
망가뜨려도 네가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가로 보상한단 말이야. 실제 가치로, 현금의 실제 가치로. 자, 저 물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은 계리사 공부하는 친구도 있지. 회계학 공부하지. 회계학 공부할 때 여러분 시가의 개념은 뭐예요? 신품가액에서 뭘 빼는 거예요?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액 뺀단 말이야. 물리적 가치의 감소분. 모든 물건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물리적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 물리적 가치의 감소분은 차감한 나머지 잔액이 현재 가치다, 시가다. 그래서 10년의 감가상각을 하니까 정액법으로 뭐 매년 저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치자. 근데 9년 됐다 그런다면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지 현재. 20만 원 보상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저걸 망가뜨릴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시가로 보상한다라는 원칙. 시가의 개념은 뭐라고? 시가는 제조달가액, 신가, 신품가액 빼기 감가액이잖아. 감가상각액. 근데 이 감가상각이 쉽냐? 쉽지가 않지. 감가상각을 둘러싸고 참 분쟁도 많아.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회계학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 정액법, 전율법, 연수 비례법이니 별의별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가치의 차이가 생겨.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많이 감가상각을 하려고 그럴 거고 보험금을 받을 자는 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될 거지. 분쟁 가능성이 높지. 뿐만 아니라 되게 이런 경우들이 많아. 나는 이 에어컨이 이제 수명이 다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으로도 10년은 더 쓸 수 있어. 이게 소비자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가치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냥 편의상, 회계학상의 장부상의 이런 감가상각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저 물리적 감가상각, physical depreciation 말고 실제로 중요한 가치의 감소는 거기 외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해. 기능적 감가라고 할 수 있는 functional depreciation이 더 중요해.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어제까지 값이 멀쩡했어. 중고가액이. 그랬는데 소나타가 새로운 모델이 출시됐대. 그럼 이 모델은 이제 뭐야? 완전히 아주 중고 중에 상중고의 기분이 든다고. 새 물건이 출시되면 가치가 떨어지지.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 하루 지났을 뿐이고 새 물건이 출시됐을 뿐인데 아이폰 X가 나오고 나서 9이 왠가 시대에 처진 느낌이야. 물리적 가치는 여전해. 물리적 가치로 감소한다 그러면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폭락을 해. 왜 그래? 패션의 변화, 유행의 변화, 기후의 변화가 가치를 또 좌우해. 그래서 이거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감가상각은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것도 참 앞으로 문제가 있겠구나. 세 번째, 보험계약을 우리가 체결할 때 있지. 그래, 시가로 준다고? 그럼 여러 개 체결하죠. 2개 체결하면 2배로 받으면 될 거 아니야. 10개 체결하면 10배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더블 인슈런스가 가능하지. 이게 가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먹은 놈들이 나타났던 거야. 다시 말해서 보험계약법은 보험거래의 일기장이야. 법은 생활의 일기장이야. 우리 민족의 일기장이 헌법이야.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돼 있어?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에 한한다. 왜 그러냐?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5년 단임에 한한다고 못을 박아놨어. 왜 그래? 한 번 올라가면 총 맞기 전에 안 내려와, 이 새끼들이 이게. 그래서 그거 적어놓은 거야, 거기다. 이게 안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법률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일기장이고 발자취야.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들, 이거 왜 생겨난 거야, 이거? IMF 나와가지고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가로막고 있던 법률들 싹 터버리느라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열어놓은 것들은 뭐냐면, IMF를 적어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더블 인슈런스, 2중, 3중의 계약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은 그런 놈이 있었거든. 상법 672조에 중복보험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고, 이게 688조에 있어. 상법 688조. 이게 상법 676조에 나하고 약속을 하는데 앞으로 조문의 기호는 이렇게 쓸게. 상법 676조에
손해액의 산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가액에 의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 또 중복보험에 대한 규제, 더블 인슈런스. 중복보험에 대한 원칙이 상법 672조에 써 있다고. 여러 개 계약을 체결하면 비례보상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 5개 들어있으면 5분의 1씩 준다는 거야. 5개 보험회사가. 10개가 들어있으면 10분의 1씩 준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밖에 못 받는다. 2배, 3배 지급했던 일이 그런 규정이 없었던 시절에 이런 이득을 봤단 말이야. 손해 이상의 이득을 보는 일들이 생겼으니까 조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하나 더. 4개의 원칙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subnugation, 대위의 원칙. 보험자 대위. 이 개념도 공교롭게도 여기에 써놓은 4개, 5개의 단어는 해마다 시험 문제에 2, 3개씩 나오는 문제들이야. 각각 다. 이거 빼놓고 낼 게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뼈야, 뼈. 뼈다귀 중에 뼈다귀야. 이에 대한 해석론, 이에 대한 실제 적용했던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을 아느냐 모르냐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데 우선 용어에서부터 출발을 하자고. 이걸 익숙하게 이해하자고. 보험자 대위는 뭐냐면 대위라는 말에 앞으로 많이 공부할 거야. 이거 말고도 용어에는 대위라는 말이 많아. 대위는 한자말로는 이 뜻이야. 위치 그리고 대신한다 대자지.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지. 타인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 들어가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뜻이냐. 남의 지위야. 내 지위가 아니야. 그때 대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지위인데 내 지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지위에 들어가서 내가 그 권리나 의무를 대신하는 게 대위다고. 앞에다가 주어만 붙이면 돼. 지금 보험자가 주어네.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손해배상자 대위, 변제자 대위, 채권자 대위 앞에 주어만 바꾸면 그 어떤 이 주어가 타인의 지위에 들어가서 법률상 지위를 대신한다는 뜻이야. 뭔 말이냐면 보험자 대위는 집이 화재보험에 들었어. 화재보험에 피보험자가 들었는데 보험회사가 이제 A 보험회사가 있어. 불이 났는데 불이 왜 났냐면 제3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놈이 을이라는 놈이 지나가다가 담뱃불을 휙 던졌거나 또는 얘가 불을 일부러 질렀어. 그렇다면 얘는 이게 홀라당 타버렸다.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기본적인 원칙이야. 민법 750조에 이렇게 써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물어줄 책임이 있다 이거야.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남을 억울하게 한 놈은 억울한 놈한테 그 억울한 만큼을 물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 우리 민법에 쓰여 있어. 이 기본적인 일반법에 모든 사람의 상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은 서로가 억울하게 하면 물어줘라. 얘가 지금 불 질러가지고 억울하게 됐잖아. 물어줄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또 불나면 돈 주기로 한 게 보험회사잖아.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느 쪽이 쉽냐? 얘한테 달라고 했더니 거지야. 돈도 몇 푼 없어. 대부분 보험 들었으면 여기다 청구하는 게 쉽지. 그래서 이 집이 만약에 5억짜리였다 그러면 5억 받으면 되잖아. 5억 받고 보험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얘가 끝끝내 얘한테 5억 받아냈어. 그럼 어떻게 돼? 보험사고 나는 바람에 이익 생겼네. 5억 더 벌었어. 그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보험자가 뭔 행위를 해. 대위가 동사라고. 누구의 지위인가 대신 들어가서 행사한다라는 거야. 딱 답 나오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들어가서 얘가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고. 5억을 받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얘는 보험금 5억으로 손해가 끝 이렇게 돼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다 무엇 때문이야? 딱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는 원칙의 확립이지.
손해보상 원칙, 프린시플 오브 인데미티는 네 가지의 주요 단어로 나타나는데 피보험이익의 원칙, 시가보상, 중복보험, 보험자 대의 네 가지가 있다.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이게 앞으로 공부해 나갈 뼈대야, 뼈대. 그리고 그 언어이기도 하고 그 룰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법 들어가서 세세하게 공부할 거고. 그런데 예외가 있어. 이건 원칙이고 손해보상의 원칙이고 손해보상에 예외가 있다고. 그 예외는 뭐냐면 첫째는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은 이것과는 무관해. 사람의 생명은 시가라는 게 얼마야? 얘는 뭐 태어날 때는 50억짜리로 태어났는데 얘 50년 살았네? 50년 동안 감가상각 해가지고 얘는 얼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손해라는 개념이 없어. 피보험 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시가라는 개념, 가격 개념이 없어. 따라서 가격 개념이 없으니까 중복했다 뭐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 100개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중복보험이라고 말할 수 없어. 중복보험은 값이 정해져 있을 때야. 200만 원짜리에 대해서 200만 원을 보상하는 계약을 2개 체결했다 그러면 4억이 됐잖아. 그래서 왜 200만 원짜리를 400만 원을 체결해? 2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고, 가격이라는. 그래서 중복보험을 체결했네 어쩌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람은 인가라는 게 없으니까, 사람의 생명에 가격이 없으니까 중복보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중복보험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 생명보험 5개 들었다 5개에서 다 받을 수 있어. 대위하지도 않아. 아버지를 이놈이 살해했어. 생명보험금 받고 얘한테 손해배상도 받아. 대위 없다고. 이게 다 적용되지 않아. 라이프 인슈런스, 인보험은. 왜냐? 인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별도로 독창적으로 발달해가는 손해보험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인보험은 보험계약법에서도 맨 뒤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험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거저 먹어. 이러이러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서 다른 원리가 어떤 게 있어야겠구나 하는 게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 인보험은 나중에 한 3시간만으로 3시간은 아니고 한 6시간 정도로 그냥 끝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보험 중에 기평가 보험이라는 게 있어. 기평가 보험. 이거 영어로 쓰면 밸류 했단 말이야. 폴리시라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알지? 정책, 퍼블릭 폴리시, 그럼 공공정책, 폴리시 알지? 근데 보험 용어로는 이쪽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되는 parol이야. 의미가 달라. 이쪽에서는 그 자체 체계가 달라. 폴리시는 뭐냐? 보험이라고 바꾸면 돼. 증권, 보험, 증권 이렇게. 그냥 통상 보험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밸류드 폴리시 그러면 과거형이니까 뭔 평가가 된 보험. 여러분 기자는 뭐야? 이미 기자지. 기출 문제, 이미 출제된 문제란 뜻이 아니야. 평가된, 이미 평가한 보험이라냐. 밸류드 폴리시, 기평가 보험. 뭘 평가했다는 얘기냐면 가격을 평가했다라는 얘기야. 저 에어컨을 놓고 현재 가격을 얼마로 한다라는 걸 계산을 미리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내가 아까 그랬지. 감가상각은 분쟁이 많다고. 뭐라고 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180만 원이 감가상각액이라고 왜 그따구로 하는 거야. 분쟁이 있겠지. 싸우지 말고 미리 계약 체결할 때 평가해 놓자. 그래서 얼마로 하기로 했냐면 고객님은 얼마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30만 원 정도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오케이. 30만 원으로 했다. 실제 가치가 20만 원이라도 30만 원으로 주자 이거야. 그럼 10만 원 이득이 좀 생길 수 있지. 그런 거 무시하고 하자. 이미 평가한 대로 하자. 상법 670조에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을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고 발생 시에 그 가액으로 한다. 좀 이득이 묻어가도 싸움하지 말자. 그럼 좀 이득이 생겨. 그러니까 손해보상을 좀 넘칠 수가 있어. 예외이긴 한데 그 예외가 너무 크면
또 탐욕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그래서 단서가 이렇게 돼 있어. 다만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는, 현저하다라는 게 과연 어느 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정하자.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기평가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건 예외 제도예요. 또 하나의 예외 제도가 있어. 두 번째 뭐냐? 신가보험. 아까 이랬잖아. 우리 시가로 보상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신가로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고. 뭔 말이냐면 신품가액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들. 감가상각 안 한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감가상각만큼 이득이 생기잖아. 손해 이상의 보상이 되게 되잖아. 예외야. 신가보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졌겠지. 기평가보험이 분쟁하지,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오죽하면 신가보험이 만들어졌겠냐고. 신가보험은 어떤 곳에 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신가보험은 감가상각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자동차가 있는데 오른쪽 문짝이 망가졌어. 그 오른쪽 문짝을, 이게 5년 된 차야. 5년 된 문짝을 구해가지고 끼워주면 돼. 아니면 5년 된 문짝 값을 보상하면 돼. 근데 실제로는 수리를 해주거든, 자동차 보험은. 그 5년 된 문짝을 못 찾으면 어떡할 거야? 새 문짝으로 끼워주지. 그리고 도색을 해준다고. 자, 4개의 문짝이 있는데 1개의 문짝에 새로운 문짝, 신품으로 교체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차의 가치가 증가하냐? 오히려 좀 이상하지. 좀 이쪽만 색깔이. 그래서 색깔 좀 이렇게 흐릿하게 도색을 해. 오래된 범퍼를 새 범퍼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가치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신품가액으로, 신품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느냐면, 기계나 공작물의 경우에는 동정도의 노후화된 물건을 구한다라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기계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그래서 그 구형 그거를 구할 수도 없고, 새로 만들어진 걸로 통상 교체하고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래서 신품가액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시 예외이긴 하지. 분명 새 곳이니까 기분 좋잖아. 손해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다만 그것이 도덕적 위험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지만 제한의 필요성이 있어. 그 제한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배우기로 하고, 자, 우선 이 그림을 그렸어.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한테 최소한의 그 보험 거래에 대한,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최소한의 그림만 그려본 거야. 총칭으로서 리스크를 보았고, 이 안에 들어가면 결국 페릴과 해자드가 있더라. 페릴은 로스를 야기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로스를 메꿔주기 위해서 인뎀니티의 원칙이 확립됐다. 보험은 손해보험이 최초였으니까. 그리고 이 인뎀니티의 내용이 뭐다라고 그래서 인슈러블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액츄얼 캐시 밸류, 그 다음에 더블 인슈런스, 그 다음에 썸로게이션, 대위. 그 예외 제도가 여기 말했던 것처럼 라이프 인슈런스, 밸류드 팔리시, 그 다음에 리프레이스먼트 코스트 밸류 인슈런스. 그 신가보험이 뭐냐면 리프레이스먼트 코스트 밸류야. 교체하는 데 드는 보험. 리프레이스먼트 코스트 밸류, RCV 인슈런스. 신가보험. 요 틀이 손해보험의 틀이야. 가장 뼈대야. 그리고 생명보험을 예외로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사실 보험 다 이제 어쩌면 전반을 흘러서 그 공부를 한 거야. 이제 보험계약법을 다음 시간에 봅시다.